어머님, 저는 돈 같은 거 욕심 없어요. 그냥 가족이 최고죠. 엄마, 이제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세요. 편하게 계시면 돼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 이수민이 내게 건넨 말은 한없이 부드럽고 상냥했다. 갓 피어난 목련처럼 새하얗고 고상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녀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 속삭이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 달콤한 말 속에서 섬뜩한 비수를 보았다. 그 말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내 심장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 아들 최우진은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내게 말했다. 엄마, 이수민이 하는 말이 맞아요. 이제 엄마도 좀 쉬셔야죠.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들의 눈빛은 예전과 너무나 달랐다.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의지하는 그 모습에서 나는 절망적인 확신을 얻었다. 이 아이들이 나를 기만하고 있구나. 내 인생 전부를 바쳐 키워낸 자식에게 이런 배신감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20살 어린 나이에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상경하여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었고 밤늦게까지 가위를 놓지 않았다. 손목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뜨거운 파마, 기계와 독한 염색약 냄새에 절어 살면서도 오직 두 아들과 딸을 잘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사고 은퇴 후에는 부동산 투자로 제법 큰 재산도 일궈냈다. 동네에서 강 원장님이라 불리며 제법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나는 늘 겸손하게 더 열심히 살았다. 남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이던 시절부터 이 두 손으로 피땀 흘려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느꼈던 뿌듯함과 자부심은 그 어떤 고통도 잊게 할 만큼 값진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아들과 내가 딸처럼 아껴주려 했던 며느리가 그 모든 것을 노리고 있다니. 내 재산을 자기 것이라 말하며 나를 속여 빼앗으려 하다니.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전율했다. 배신감과 함께 치밀어 오르는 살기, 어린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내가 일궈낸 모든 것을 우습게 본 대가를 너희들이 뼛속 깊이 치르게 될 거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다. 내 분노가 이대로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오산이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영순입니다. 올해 70하고도 두 해를 살아온 노파죠. 누군가는 백발이 성성한 제 모습을 보고 그저 나이 많은 할머니로 생각할 겁니다. 주름진 얼굴과 살짝 굽은 허리, 느려진 걸음걸이가 제 삶의 연륜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0살, 맨손으로 시작하여 미용실 원장님으로 불리며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고 수십 년간 쉼없이 가위를 놀리고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면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들, 최우진과 최지혜를 잘 키워내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목표였죠.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아끼고 아껴 상가를 사고 아파트를 늘려가면서도 그 모든 것이 자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 최우진은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애교가 많고 저를 따르던 아들은 제가 조금만 힘들어해도 엄마, 내가 다 잘 될 거니까. 걱정 마요. 내가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 줄게. 하고 제 등을 토닥여주던 든든한 존재였죠. 그 따스한 손길과 순수한 눈빛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편이 시큰거립니다. 그렇게 기대가 컸기에 아들 우진이가 결혼한다며
며느리 이수민을 처음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속으로 무척 기뻤답니다. 나중에는 이놈이 장가가면 며느리랑 셋이서 알콩달콩 살겠지. 손주도 봐주고 싶다며 별별 행복한 상상도 다 했었지요. 그 기대가 얼마나 컸던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딸 하나 더 생기는 기분으로 잘해주리라 다짐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자랑스러웠던 아들은 며느리의 꾀임에 넘어가 저를 의심하고 딸처럼 아껴주려 했던 며느리는 저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제 노년의 삶은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마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제 노년의 치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제 자식과 며느리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저 서글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된다면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과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갔는지 그 결말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인 교훈을 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강영순. 이 이름 석자를 걸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나이 72. 이 늙은 몸으로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주름처럼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빈손으로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학벌도 가진 것도 없었죠. 하지만 제게는 두 손과 악착 같은 오기가 있었습니다. 20살 무작정 상경에 허드레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미용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연습하고 노력해서 제 이름을 건 작은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강영순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달았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이란 새벽 대바람부터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때로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뜨거운 파마, 기계와 독한 염색약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예뻐졌다며 활짝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내 두 아들과 딸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자식들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게 들어오는 돈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도 제대로 사 입지 않고 외식 한 번 하지 않으며 오로지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밤낮 없이 일한 끝에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상가를 하나 장만할 수 있었죠. 그때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그 후로도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또 다른 상가에 투자하면서 제법 큰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강 원장님으로 불리며 성공한 사람으로 통했고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을 때마다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이었던 제가 오직 제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었죠. 무엇보다 저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아들 최우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귀염성이 철철 넘쳐서 제가 조금만 힘들어해도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며 엄마, 내가 다 잘 될 거니까 걱정 마요. 나중에 크면 내가 엄마 호강시켜 줄게요. 하고 든든하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아들의 그 순수하고 해맑은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그래, 내가 저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면 되지 하며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커서 듬직한 청년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어엿한 가정을 꾸리는구나. 나도 이제 시어머니가 되어 손주도 보고 알콩달콩 살 수 있겠지. 별별 행복한 상상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딸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니 제 모든 사랑을 다 주리라 다짐했었죠.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저 좋았고
제 삶의 모든 노고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가 컸기에 아들 최우진이 결혼한다며 처음 며느리 될 사람 이수민을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속으로 무척 기뻤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참으로 상냥하고 겸손해 보였습니다. 조곤조곤한 말투에 행동도 참 고왔죠. 식사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을 분주히 오가는데 아이고 정말 똑 부러지는 애구나 싶어서 꽤 마음에 들었죠. 주방에서도 제 옆에 바싹 붙어 이것저것 물어보며 살갑게 굴었으니 영락없이 살뜰한 며느리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딸 하나를 얻는 기분이었어요. 우진이도 그런 이수민의 모습에 연신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저 흐뭇하게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복덩이가 굴러들어왔구나 생각하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날들을 기대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한두 달이 지나자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돕겠다던 이수민이 어느 순간부터는 온종일 방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아침 밥상에 얼굴을 내미는 것도 점차 늦어지고 제가 힘들게 차린 밥상 앞에서도 영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님, 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결혼 후에 스트레스가 좀 있는가 봐요. 이러면서 특유의 여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왠지 모르게 좀 꺼림칙한 구석이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막 결혼했으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렇겠거니 싶어서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힘들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더욱 불안했던 것은 아들 최우진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애교도 많고 제가 힘들면 먼저 알아채고 살갑게 굴던 녀석이었는데 점점 저에게 애교를 부리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묘하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힘들면 그냥 우리한테 맡기세요. 재산 문제도 그렇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물론 저는 그런 제안을 고맙게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묘하게도 아들의 눈빛이 예전처럼 맑지 않은 거예요.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꺼림칙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친엄마로서 그래, 아직 다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설마 저를 배신할 리 없다는 헛된 믿음 때문이었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 며느리 이수민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게 대놓고 제 통장 잔고가 어떠니, 월세 들어오는 게 얼마니, 저 상가는 값이 올랐다느니 하는 소리를 농담처럼 흘려 묻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라 생각하려 했었지만 점차 그 말투와 눈빛에서 묘한 탐욕이 느껴졌습니다. 애초에 저는 제 재산 이야기를 가족에게도 자세히 공개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상가와 아파트들이 몇 채 있는지는 아들 우진이와 둘째 딸 지혜 정도만 대강 알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슬쩍슬쩍 질문하는 걸 보면 이제는 그게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욕심인지 분간이 가더라고요. 그녀의 눈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게다가 더 마음이 서글펐던 건 아들 우진이가 며느리 편을 슬쩍슬쩍 드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우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 재산 관리도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아. 엄마도 편하게 쉬어야지. 그런 건 젊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같은 말을 하며 며느리의 말에 힘을 실어주곤 했습니다. 제가 뭔가 꺼림칙한 기색을 보이면 며느리는 순식간에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고 그럼 우진이는 제게 눈치를 주거나 엄마 왜 그래? 이수민이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이기적으로 키웠던가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얘가 이렇게까지 변하나 싶은 마음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제 자식이 저를 등지고 며느리의 말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했던 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손주라도 낳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대놓고 불신을 드러내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 아직 신혼이라 그런가 보지. 며느리도 언젠가는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게 될 거야 하는 헛된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 이수민의 본심은 슬금슬금 드러나는 것 같았고, 아들 우진이는 그 말에 홀랑 넘어가 점점 저에게 등 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서서히 굳어가는 콘크리트처럼 답답해졌고, 제 삶은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처럼 우울해져 갔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제 곁에서 엄마, 나중에 내가 효도할게요 하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외롭게 만들고 제 것을 탐내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내가 그런 아들 우진이의 모습에 서서히 상처를 받는 동안 둘째 딸 지혜는 서울 쪽에서 경찰로 일하는 남자친구 박성민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째는 저랑은 더 잘 맞아요. 마음이 곱고 거짓말을 못하죠.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한 번은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 이수민이 영 신경 쓰인다고 살짝 털어놓았습니다. 지혜야, 언니가 요즘 좀 이상해. 자꾸 엄마 재산에 대해 묻고 오빠도 언니 편만 드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영 뒤숭숭하다. 둘째 지혜는 제 말을 듣더니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랑 새언니가 뭔가 수상한 행동이라도 해요. 혹시 돈 문제로 압박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경우 많았어. 엄마 조심해야 해. 저는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요즘 얘들이 괜히 재산 문제로 신경을 쓰는지 유하게 굴긴 해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혜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 주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을 지나가는데 며느리 이수민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걸 언뜻 들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차피 이 집도 우리 거잖아요. 뭐 나중에 결국 다 내게 돌아올 텐데.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데 정말 머리가 띵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조용히 숨 죽이고 더 들어봤더니 엄마 친정 엄마를 말하는 거겠죠? 영순 씨 나를 말하는 거겠죠? 가 재산을 많이 쥐고 있어서 좀 어렵다니까. 그래도 결국은 줄 수밖에 없을 걸. 병원이라도 다니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식의 말들이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었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에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에서 뭔가 하나가 또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전 재산을 이들을 위해 바쳐야만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이게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의 모습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온종일 속이 시끄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들이받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요. 상대가 한 수 더 쓸 때 그 뒤를 잘 읽는 습관이 생겼달까요? 그냥 무조건 부딪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살아온 세월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 원하는 게 내 돈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이 나한테 유리하게 흘러갈지 생각해봐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애써 며느리 이수민과 아들 최우진에게 상냥하게 굴었습니다. 사실은 상냥한 척이었습니다. 제 내면은 지금 당장 며느리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지만 그저 억지로 웃으면서 그래, 너희가 힘들면 내가 또 도와야지. 이러고 말았습니다. 제 손을 꼭 쥐고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갈갈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제가 뻔히 아는데
아들은 제가 바보처럼 속고 있다고 믿는 모양이더라고요. 혼자 방에 들어가 울분을 삼키다가 거울을 보니 주름진 이 늙은 모습이 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거울 속에 제게 말을 걸더군요. 아직 죽지 않았잖아. 강영순,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 다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로 무너질 순 없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제 스스로를 다잡고 복수를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라는 게 단순히 화풀이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주고 싶은 사람과 함께 제 재산을 제대로 지키고 저를 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아들놈 우진이와 며느리 이수민의 말과 행동이 더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오랜 경험상 이들은 아직 저를 만만하게 보고 방심하고 있었죠. 제 돈이 전부 자기들 손바닥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제 작은 반격은 시작된 거예요. 마치 예전에 미용실을 운영하던 시절, 동네 라이벌 미용실과의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던 그 시절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몰래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이수미는 정말 처음엔 어머님, 저는 명품 같은 거 안 좋아해요. 그냥 소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라고 입에 달고 살더니 어딘가에서 화려한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비싼 백화점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쇼핑백을 볼 때마다 제 속은 부글거렸죠. 카드값이 심상찮게 나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는 척하며 며느리 방 근처를 오갈 때면 택배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값비싼 옷이나 액세서리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아들 우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새 옷을 입고 나오면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검소한데 엄마가 오히려 우리한테 좀 쓰시면 좋을 텐데요.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귀엽다 못해 철딱서니 없이 느껴졌습니다. 저 멍청한 녀석, 제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 쓰고 즐겨라. 내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애써 미소 지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제야 저는 세상살이에 관한 제 노하우를 또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얻은 저만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다시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배신한 아들을 포함한 며느리 이수민, 그리고 그 뒤에서 아마 뭔가 이상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값어치를 부디 우습게 여기지 마라.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마치 긴 레이스를 앞둔 경주마처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게 남은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이들의 시도에 대한 저의 마지막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침밥을 차리고 있는데 며느리 이수민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가족이 최고죠. 저 사실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요. 제가 결혼 후에 일을 관뒀고 남편이 버는 돈만으로는 좀 힘들어서 혹시 조심스럽지만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투가 시종일관 부드럽고 상냥했지만 제게는 꼭 마취약을 살살 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그래,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지. 내가 지원해 줄게. 필요한 만큼 말해보렴. 하고 답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내가 가족이 최고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내 돈 때문이겠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싶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들 최우진이 나타나자 며느리가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아주 조금 억울하다는 듯이 아들에게 다정하게 기대며 말했어요. 자긴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어머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데 나 사실은 명품 같은 건 별로 취미도 없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이 소리에 아들이 한술 더 떠서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래서 우리 엄마가 최고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지내요.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요. 이러는데 그 순박하고 해맑던 애가 제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마음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피곤하죠? 내가 도와줄게요. 하던 아이가 이제는 며느리 편에 서서 돈 얘기나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 모든 걸 눈앞에서 보고도 일부러 티내지 않았어요. 그저 웃으며 그래, 너희가 힘들다니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찰나에 환해지는 게 보였어요. 하하, 내가 통장 비밀번호까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었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닌데 아직 이들은 그것조차 모르는 듯했어요. 며칠 지나서 또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방에서 쉬고 있을 며느리가 갑자기 외출을 자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동창 모임이 있어서요. 라거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하는 식으로 바쁘게 다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주에 서너 번씩 그러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귀가 시간이 새벽이 가까워질 때도 있다는 게 좀 수상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을 견뎌가며 무얼 하나 싶었죠. 집안일을 하다 문득 생각해보면 며느리는 늘 대충 꾸민 듯 하면서도 좀 비싼 가방이나 구두를 사들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많길래 이렇게 부지런히 사고 다니나 싶었지만 대놓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둘째 딸 지혜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슬쩍 말했죠. 지혜야, 요즘 언니가 통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돈이 없다면서 왜 지출은 자꾸 늘고 그러냐. 그러자 둘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알던 사람 중에서도 겉으론 검소한 척하면서 몰래 유흥업소나 호스트바 같은 곳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 엄청난 거짓말로 주변을 속이고 돈을 끌어다 썼다더라. 저는 깜짝 놀라서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런 짓까지 하겠니? 라고 했는데 둘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그런 사례 많아요. 게다가 오빠도 새언니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분위기잖아. 뭔가 조사를 해봐야 해요.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면 엄마만 손해라고요. 하고 걱정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내 남자친구가 형사니까 함께 알아볼 수 있어. 엄마가 너무 곤란해지기 전에 조금만 기다려봐요. 라고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마음이 조금 든든했지만 한편으론 아유, 내가 무슨 나이에 이런 고민까지 해야 하나 싶은 자괴감도 들었어요. 그래도 제 재산을 지키고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결국 그 며느리가 제 모든 것을 삼킬지 모르니까요. 그러던 중 정말 우연히도 아들 최우진의 방에서 수상한 영수증이 한 장 발견됐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을 주웠는데 그것도 호스트바 결제 내역이 있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설마 아들이 갔나 하고 보니 결제 카드는 며느리 이수민의 이름으로 된 거였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본 건데 순간 머리가 싸해졌습니다. 둘째 딸 지혜가 말한 것처럼 이 며느리가 정말 호스트바 같은 곳을 다니고 있나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바로 며느리를 붙잡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이걸 결정적인 증거로 잡고서 더 크게 멍석을 깔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저는 영수증을 다시 조용히 제자리에 놓아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었지만 제 심장은 폭풍 우치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며느리 이수미는 짐짓 짜증난 듯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까 친정에 다녀오느라 늦었어요. 어머님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무심한 척 아이고 수고했어. 힘들었겠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슬쩍 김선수라는 이름이 뜨는 게 보였습니다. 제게는 전혀 낯선 이름이었죠. 물론 여기서 확신하긴 이르지만
뭔가 이야기가 착착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김선수,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 며느리하고 한통속이겠지. 못다 알게 될 거다. 하고 내심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돈 몇 푼 얻었으려면 좀 더 교양 있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라는 사람은 겉으론 한없이 다정하고 순박한 척하면서 뒤로는 뻔뻔하게도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저로선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아들 우진이는 또 왜 저렇게 며느리에게 홀려서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만 드는 건지 한심하게 느껴지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언제 이 아이를 그렇게 이기적으로 키웠나 자책도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웃기는 방식으로라도 제 속을 달래보려고 혼잣말로 어유, 영순아. 내가 평생 허리 휘도록 벌어놨더니 호스트바 값으로 다 날아가게 생겼구나. 하며 좀 코믹하게 자조도 해봅니다. 그러면 조금은 속이 풀리는 듯해요. 이젠 울 분노도 없습니다. 더 큰 배신이 있을지 모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제게 가식적인 미소를 보내고 아들은 멍청하게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 상황이 한편으론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강영순이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지혜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박성민 형사가 뭔가 단단히 준비 중이고 저도 드러나지 않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이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걸 며느리와 아들이 곧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이수미는 이제 제게 가짜 염려를 가장하며 한편으론 집 서류나 부동산 명의를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일일이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넘기시고 쉬세요. 집도 사실상 남편 거나 마찬가지니까 서류만 확실히 해두면 훨씬 편할 거예요. 하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예전 같으면 내가 번 돈을 누가 가져가 내 맘대로 해야지 하고 당장 소리부터 질렀을 텐데 지금은 일부러 가만히 웃으면서 넘어가 줬습니다. 그래, 그것도 방법이겠지. 멍청한 노인인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속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요. 자식이 자기 어미를 이렇게 몰아붙이다니. 차라리 남이었다면 좋았을 걸. 내 핏줄이 아니겠습니까? 그 배신감과 상실감이 아주 깊이 박혀서 밤이면 제가 베개를 적시며 참회도 했다가 또 분노도 치솟았다가 온갖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가 일었지만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말로 다 하기 어려웠어요. 이게 노년의 삶이란 건가? 내가 이 순간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싶어서 남몰래 거울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었죠. 그래도 그럴수록 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영순아, 울지 마.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지켜보자. 넌 결코 어리숙한 할망구가 아니잖아.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거짓, 의혹과 며느리의 가식, 아들의 배신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둘째 딸 지혜와 박성민 형사가 곧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저도 제대로 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가족이 내게 등을 돌렸다면 나도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을 벗어던져야 해. 라는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바보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오늘은 둘째 딸 지혜가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오자마자 저를 조용한 방으로 불러서 뭔가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며느리 이수민이 호스트바에 드나든 확실한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둘째의 남자친구 박성민 형사가 조회한 카드 내역과 밤늦게 해당 업소 주변 CCTV에 찍힌 영상이었죠. 저는 그걸 확인하고 나서 믿기지 않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네. 그런데 저기서 누구랑 만나고 있는 거야? 하고 묻자 지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선수라는 호스트래요. 엄청 능글맞게 손님들 돈을 빼먹는 악명 높은 인물 같아. 새언니가 그 사람한테 꽤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엄마, 이제 좀 더 증거를 모아서
제대로 한번 뒤집어야 해. 오빠도 이 사실은 전혀 몰랐을 거야. 새언니가 집에서야 돈 쓰기 싫다, 소박하다, 그러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해온 거니까. 그리고 오빠를 멍청하게 조종해서 엄마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잖아. 우리 가만두면 안 돼요. 저는 지혜의 말에 속이 꽤 후련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나도 안 가만둘 거야, 지혜야.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오빠가 너무 철없는 행동을 하니 내가 괴롭다. 내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서. 지혜는 한숨을 푹 쉬더니 엄마, 이건 오빠가 잘못이 커요. 새언니에게 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 양심은 있어야지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정말 둘째 말대로 이제는 제가 직접 이 상황을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둘째의 제안을 따라 며느리가 더 크게 방심할 수 있도록 일부러 서류나 도장을 슬쩍 꺼내놓고 아들 우진이에게도 내가 좀 요즘 혼란스러워서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희가 나중에 다 가져가긴 해야 할 텐데 같은 말을 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더욱 날 속단하고 마음을 놓을 거라는 게 지혜의 생각이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얘들이 드디어 나한테 가짜 문서라도 들이밀면 그걸 물증으로 삼을 수 있겠지.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기분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복수라는 게 그냥 분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밀하게 생각해서 상대에게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진짜 복수가 되는 거니까요. 제 이름으로 된 몇 채의 상가와 아파트, 그리고 현금 자산까지 평생을 일구어온 결과물을 함부로 물처럼 날릴 수는 없죠. 며느리 이수민이 저를 우습게 보고 아들 우진이가 어리석게 굴어도 저는 절대 제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며느리 이수민 앞에서 서류철을 펼쳐 보이면서 툭 던졌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많은 부동산이 있는데 요즘 정신이 헷갈려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희가 나중에 편하게 쓰려면 미리 명의를 옮기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해. 근데 어떤 게 맞나 모르겠네. 실제로는 꽁꽁 숨겨둔 핵심 서류들은 따로 있었고 이건 어찌 보면 겉만 번지르르한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입술이 약간 올라가더니 저를 생각하는 듯 은근히 말하더군요. 어머님, 사실 남편하고 저도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또 치매 같은 게 혹시라도 오면 법적으로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미리 대비해 두면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일부러 갈팡질팡하는 척하면서 그래, 그래야겠지. 내가 그럼 조만간 변호사를 좀 만나봐야겠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어머님, 변호사까지 뭘 하시겠어요? 그냥 간단해요. 저희가 필요한 양식 만들어서 어머님께 사인만 받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부드럽게 웃는데 그 미소 뒤에 욕심을 감출 길이 없더군요. 저는 그 미소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다시금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그럼 그래주면 편하겠네. 내가 한번 알아봐줘. 아무튼 나는 너희를 믿고 있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아들 우진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내가 잘 처리할게요. 안심하세요. 이러는데 제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제 아들인지 왜 이렇게 며느리 꼬임에 넘어가서 염치도 체면도 없이 행동하는지. 그래도 저는 계속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이대로 완전히 만만한 노인네로 보도록 일부러 기억을 헷갈리는 듯이 오늘이 며칠이더라? 내 일정표가 어디에 있지? 같은 말을 하면서 쩔쩔맸죠. 사실 저는 날짜나 일정 다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좀 바보같이 보여줘야 며느리가 덜 의심할 테니까요.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확신을 얻은 듯 엄마, 내가 곧 서류 가져올게 고 목소리에 자신감을 더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둘째 딸 지혜가 조용히 제게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새언니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가짜 문서 만들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더라. 박성민 형사 쪽에서도 계속 추적 중이니 엄마는 조금만 더 버텨. 이제 곧 결판이 날 거야. 저도 긴장됐지만 어떻게든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호스트인 김선수와도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대요. 지의 말에 따르면 김선수란 자는 아주 교묘하게 여자의 허영심을 건드리면서 돈을 빼내는 방법을 쓴다네요. 누님, 이런 명품은 누님 정도는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든가 선수가 롤렉스를 받았다던데. 저도 언젠간 그런 선물을 받아볼 날이 올까요? 같은 말로 꿰어낸다고 해요. 며느리 이수미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막상 내는 돈은 본인 돈이 아니라 결국엔 제 재산을 빼내어 그 사람에게 갖다 바치려는 심산이었죠.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지만 지금은 침착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억울해도 조금만 견디면 며느리와 김선수 모두 제 손안에 쥐어질 테니까요. 특히나 둘째의 남자친구가 경찰이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이야. 가끔 영화에서나 보던 상황이 실제로 제 삶에서 벌어지니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론 이참에 제대로 혼쭐 내주겠다 싶은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오늘은 저녁 식탁에서 아들 우진이가 또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만약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누가 곁에서 엄마 재산 관리해 줄 사람 있어요. 결국 제 몫일 텐데. 괜히 복잡하게 남들 손 타기 전에 우리끼리 확실히 해두자고요. 저는 겉으론 웃으며 맞아. 그래서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너희가 알아서 해주면 좋지. 아무튼 조만간 무슨 서류든 가져오렴. 내가 다 사인해 줄게. 라고 대꾸했습니다. 며느리 이수민이 그 말을 듣고 심드렁한 표정으로 밥을 먹다가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힐끗 보는데 정말 그 표정이란. 맞지? 우리가 다 가져도 별말 못하시겠지 하고 속으로 웃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속으로는 그래, 내가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나 보자 하고 이를 악물었죠. 복수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예전처럼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제 나이 72.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아직 저는 제 의지와 판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며느리 이수민이 아무리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해도 제 정신은 멀쩡하다고, 사람 잘못 봤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 최우진은 바쁜 척하면서도 집에 일찍 들어왔고 며느리 이수민은 조심스레 무슨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더니 이건 저희가 간단히 정리해 본 건데요.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사인 전에 대략 한번 훑어보자고 말하는데 목소리에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완전히 봉으로 본 거죠.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는 것처럼 봉투를 받았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니 거기에 적힌 내용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부동산 및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 공동 명의로 이전한다는 문서였습니다. 게다가 본인은 고령으로 판단력이 떨어짐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어이없는 문장도 보였어요. 정말 대단하죠. 두 사람은 제게 치매 진단서까지 준비하자는 식으로 뒤에서 얘기하더니 기어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아들 우진이는 조급했지만 계속 말을 지어냈습니다. 엄마, 이건 절차상 필요한 거야. 나중에 법원에서 시비 걸면 번거롭잖아요. 본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일이 빨라지고 엄마도 훨씬 편하대. 며느리 이수민은 거들며 어머님, 이건 결국 저희가 어머님 돌봐드리겠다는 증거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 말아요. 이러는데 제가 속으론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래, 나도 이젠 정신없고 힘드니 너희가 도와줘야지 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손이 떨리는 척 일부러 시간을 끌었죠. 그때 둘째 딸 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엄마 잠깐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알겠다는 눈짓을 보냈죠. 아들 우진이와 며느리 이수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 갑자기 뭔 일이야? 둘째 지혜를 흘겨봤습니다. 잠시 후 둘째의 남자친구인 박성민 형사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 문서
위조나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며느리 분이 호스트바에서 거액을 소비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시어머니의 재산에서 무단으로 끌어온 자금이라는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하고 서류 뭉치를 탁 내밀었어요. 아들 우진이가 대경실색하며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며느리 이수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면서도 증거라니, 그걸 왜 우리한테 이래요? 이거 아무 증거도 없는 거잖아요. 고 우습게도 발뺌하더군요. 둘째 지혜가 곧바로 혀를 차며 증거가 차고 넘쳐 내가 어떤 인간인지 밝혀질 거야 하고 매서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제 안에 쌓여있던 울분이 솟구쳤습니다. 펜을 책상 위에 던져버리고 며느리 이수민을 노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를 딸처럼 잘해줄 줄 알았어. 하지만 내 속셈을 알았을 때부터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적이야. 내가 바보같이 보였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 며느리 이수미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이내 아들 우진이에게 매달리듯 외치더군요. 자기야, 난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말아줘, 진짜야, 아들. 우진이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도 엄마, 이거 뭔가 이상해. 형사가 갑자기 왜 우리 집에 오고 그래? 엄마 설마 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성민 형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여기 호스트바 카드 내역, 그리고 김선수라는 호스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며느리 분이 엄청난 금액을 쓰셨더군요. 게다가 재산 편취 시도 정황까지 전부 확보됐습니다. 더 이상 발뺌해봐야 소용없어. 며느리 이수미는 겁에 질려서 울부짖기 시작했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만 나쁜 사람이야. 김선수도 나한테 돈 달라고 유혹했다고. 그 순간 김선수라는 남자가 며느리에게 보내온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누님,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동안 잘 놀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며느리를 배신하는 내용이었고 며느리는 그걸 보고 더 크게 절망하더군요. 그놈도 날 버려. 이게 말이 돼. 라고 울부짖으니 아무도 달래줄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결국 며느리 이수미는 모든 것을 잃게 된 셈이었고 아들 우진이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둘째 딸 지혜가 예견했던 대로 호스트바, 결제 내역과 명예 이전, 사기 시도 등이 전부 고스란히 증거로 남았으니까요. 박성민 형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며느리 이수민을 수사 대상에 올리겠다고 했고 아들 우진이는 엄마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다 내가 어리석어서 하며 엉엉 울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미안하고 나서 다시는 나한테 나타나지 마. 저는 결연히 문을 닫아버렸고 아들 우진이는 울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 이수미는 문 밖에 쫓겨나면서도 난 진짜 억울해 하고 울부짖었지만 그런 소리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 후로 저는 제 재산을 전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 지혜와 상의하여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이제 제 인생에서 이들은 없는 존재예요. 물론 피부 지인 아들이지만 그토록 애썼는데도 저를 배신했다면 저도 할 만큼 했으니 포기해야죠. 대신 둘째 지혜와 함께 부동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나이 들 텐데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얼마 후 아들 최우진은 어떻게든 제게 사죄를 하려고 했지만 저는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닫힌 제 마음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으로 치고 있다면 그냥 나를 편히 내버려라. 라고 마지막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서 아들을 놓아보내기로 했습니다. 애쓰고 몸부림친다 한들 이 깊은 상처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제게 남은 삶, 최소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짊어졌던 가족이라는 이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둘째 딸 지혜와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혜는 제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고 제가 우울해할 때면 항상 긍정적인 말로 저를 격려해 줍니다. 지혜와 박성민 형사도 서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혹시나 둘째에게 폐를 끼칠까 걱정했더니 지혜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오빠가 그렇게 되었지만 엄마까지 우울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며 따뜻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제 얼굴에도 살짝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종종 거실에 앉아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합니다. 그래도 나 강영수는 아직 안 죽었다. 평생 일하면서 터득한 눈치와 배짱이 이번에도 날 구했네. 이럴 때마다 지혜가 웃으면서 엄마, 괜히 복잡하게 또 생각 말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놀러 다니자.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여행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 제 콧등이 시큰해지면서도 저절로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이젠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생긴 상처가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진 느낌입니다. 제가 가족한테 헌신했던 세월이 결코 허무한 건 아니었어요. 적어도 둘째 지혜가 제 곁에 남아있고 제 스스로를 지키면서 새로운 삶을 살 용기도 생겼으니까요. 오늘 아침 둘째 지혜와 함께 상가 임대료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활짝 웃으며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이젠 엄마도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볼래? 지혜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엄마, 같이 실컷 놀아요. 이제 한시름 왔으니까 라고 하더군요. 저 강영수는 앞으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겁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준 상처는 깊지만 그걸 극복하고 웃으며 남은 노년을 보내는 것도 저의 몫이니까요. 평생 저를 지켜온 이 두 손과 식지 않은 의지로 저는 제게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제 재산에 손대려고 하면 이번에는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든 뭐든 더 이상 제 마음대로 굴려지지도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젠 모든 게 지나갔고 제 눈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수고했다, 영순아. 너는 아직 건재해. 지금부터는 내 행복을 먼저 찾아보자. 그렇게 혼잣말을 해보니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언젠가 훗날 아들 최우진이 진정성 있게 돌아온다면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